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유경영은 문근천입니다.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갈지 오늘도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이 사태가 발생했죠. 20여 년 만에 탈리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하고 수많은 이 아프가니스탄 그 국민들, 특히 그 여성들이 또다시 이제 그야말로 중세 때만도 못한 그런 노예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또다시 그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. 이번 사태에서 특히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군이 스스로 싸우지 않는 나라는 무작정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존 바이든 그 미국 대통령의 그 말이 상당히 그 생각이 많이 나지요. 철군을 시작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가지고 이런 그 사태가 닥쳤습니다. 아,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도 만약에 미군이 떠나면 우리 동맹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미군이 떠나면은 북한과 중국 그리고 그 추종 세력들에 의해서 한국이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. 이런 우려는 뭐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우리가 또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이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그 중요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 동맹 한국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그 뭐 기회에 불과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그렇게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시도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되겠죠. 그래서 오늘은 이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간이 함락이 됐는데 이거에 비춰가지고 한국의 이 장기적인 안보 전략 이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. 특히 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주변 강대국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그 위치에 있는 한국 이거를 생각하기에 이제 하나의 그 모델 힌트를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핀란드거든요. 핀란드가 과거에 우리가 흔히 그 핀란디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용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좀 그런 측면에서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오늘날 국가 안보는 뭐 과거와 달리 이 단일 국가가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집단 안보가 이제 기본이죠. 뭐 가치 이념이 맞는 그 나라끼리 합쳐가지고 지역 안보 체제를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.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그 나토라든지 최근에 이제 이 태평양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 지역의 쿼드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죠. 이런 것이 다 그러한 그 집단 안보 체제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하는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그 용어 이것을 마치 전작권을 회수해 가지고 우리가 이 작전을 혼자 해야 된다. 앞장서서 이제 한국이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미군 철수라고 하는 그 속내를 감춘 그런 말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동맹을 통해서 더 튼튼한 안보를 구축을 하는 것이 자주국방이지 뭐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주국방이 아니다.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한국의 경우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중요성이 아프간하고는 다르겠죠. 그 점은 분명히 있는데 두 번째 경우 그 어떤 동맹으로서 가치를 함께하는 근대 국가적인 그런 그 자유 체제로서의 이념과 가치가 미국과 일치하면서 이렇게 함께 혈맹으로서 싸우는 그런 면에서는 솔직히 과거에 30년 전에 비해서 현재 한국이 어떨지 상당히 의문이 들고 있죠. 결국 한국은 장차 아프간과 같은 그런 그 처지가 될지 안 될지 하는 것은 한국인이 장차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하는 거에 이제 달려 있다.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만약에 한미 동맹이 해체되고 미군 철수가 이제 그런 사태가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물론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현재까지 누려오던 그러한 그 자유 체제 이것을 지켜내는 일은 상당히 가시밭길처럼 되겠죠.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안보에 대한 어떤 절박함이 좀 없었습니다. 그런 속에서 자유를 구가하면서 이 성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
이게 일종의 좀 모순인데 자유의 소중함을 좀 잊어버렸습니다. 그래 가지고 마치 평상시에 이제 우리가 깨끗한 공기의 그 중요성을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 이런 것을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안보에 대한 이것을 이제 이 동맹에다가 너무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그런 측면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. 아 여기 그림에 보듯이 아프간 사람들이 막상 자유를 잃게 되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서 이제 깨닫고 필사적으로 이 탈출을 하려고 하는 모습. 이 비행기 위에 이렇게 서서 날아간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. 자유가 아니면은 차라리 죽겠다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논의를 위해서 일단 그 한미 동맹이 없다라고 하는 가정을 좀 해 보겠습니다. 그렇게 됐을 때 자유를 지키는 일은 내부와 외부라고 하는 두 요인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, 내부적인 요인은 이제 이 땅에 이 자유 체제를 부정하는 일종의 그 반문명 세력,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아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합니다. 이 과정의 문제는 오늘날 그 언론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거에 의해서 이게 유지가 되는 것인데,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 선거의 그 매표,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된다라면 민주주의 자체가 배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리고 어떤 전체주의적인 길들이기, 이런 것을 거부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 시민으로서의 어떤 냉철한 이성을 회복하는 일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, 이것이 과연 오늘날 이 공교육계라든지 역사교육,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형편들을 봤을 때 이거를 바로잡는 것만 해도 사실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닐 것이다,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. 그다음에 그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정학을 얘기합니다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, 이것이 주변 강대국 속에서 여기서 살면서 우리가 국가의 존립과 정체성을 지키는 일,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과거에 그 핀란드가 처해 있었던 아 그러한 그 상대적으로 약소국이 주변 강대국 속에서 어떻게 그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 존속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, 이 과정이 이제 두 번째의 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물론 이 두 과제 중에서 어느 하나가 결정적으로 잘못돼도 국가의 존속, 안전은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. 따라서 이런 그 벼랑 끝과도 같은, 뭐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 수는 없지만 이 국가 안보를 동맹하고 이렇게 연대해 가지고 막아내는 가운데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이죠. 아프간 사태와 같은 그런 이런 와중에 그 여당의 대표라고 하는 분은 자기의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"자주 국방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." 하면서 "전작권 회수를 통해서 강력한 자주 국방의 의지와 능력을 더 키워야 된다."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, 국민을 갖다가 자유체제 속에서 지켜주기 위한 이런 그 리더급의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그 아 얘기가 아니고,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서 자주국방 역량을 이중으로 더욱 확고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. 그 현재 국면에서 이런 명분론적인 그런 주장이 국민들 사이에 먹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이 종결이 된다라고 하면은, 그 후에 한국 국민이 다시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드렸던 핀란디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길을 헤쳐 나가야 된다. 그래서 오늘 그 주제인 그 핀란디제이션을 좀 더 상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우리가 앞으로 유구한 역사를 살아야 되는 것이죠.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뭐 10년, 20년 이것이 아니고 유구한 역사를 이 역사 속에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인데, 한국의 경우 주변 강대국 중국이라든지 러시아, 일본, 이와 같은 세계적인 강대국 속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. 이런 그 속에서 어떻게 이 한국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?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핀란디제이션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.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. 이 핀란디제이션, 뭐 우리말로는 핀란드화, 이렇게 번역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.
이 핀란드가 유럽 땅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죠. 인구 500만이 조금 넘고 할 정도. 이 나라가 독일이라든지 독일 나치, 그다음에 소련이라든지 이런 그 큰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그 보존하기 위해서 눈물겨운 그 고심을 했었는가. 그 역사를 서방 사람들이 이 굴종 외교다 하는 식으로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만든 말이 핀란디제이션입니다. 근데 이제 이거는 그 겉모습만 보고 잘못 이해를 한 것이죠. 그래서 핀란디제이션 하면은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굴종 외교인데 그 내면을 보면은 그야말로 현란하고 눈물겨운 그러한 그 외교였다.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핀란드는 핀족의 나라다 하는 그 의미죠. 뭐 기원전 한 13세기 무렵에 동아시아에서부터 이렇게 이주한 민족으로 구성이 돼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말과 생김새가 이웃 그 유럽 국가들하고는 조금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우랄 알타이어 그 어족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그 민족하고도 조금 먼 그런 그 뭐 친근한 그런 면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 사람들은 이제 스웨덴의 공국으로 오랫동안 그 살았어요. 그래서 16세기경에 이제 종교 개혁 때 루터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개인의 어떤 책임 이런 거를 강조하는 그런 국민성이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습니다. 17세기에는 어떤 이상기온, 저온 현상이 한 3, 4년 지속이 되면서 인구의 한 3분의 1이나 이렇게 굶어 죽는 그러한 고난을 겪기도 했었고, 그 후에 스웨덴과 러시아 간의 어떤 20년간의 어떤 긴 전쟁,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바다 발티케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확장 정책 이걸 해야 했고, 스웨덴은 그때 당시에는 아주 상당히 강대국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전쟁 속에서 스웨덴이 대패를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 핀란드도 러시아의 하나의 이 대공국, 일종의 속국 비슷한 그런 처지로 이제 살게 됐는데, 러시아의 다른 지역처럼 농노제를 한다라든지 하는 거는 핀란드에 대해서 하지 못했죠. 그 사람들의 어떤 국민성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. 20세기에 들어서 러일 전쟁이 발생이 되는데, 그때 이제 러시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때 이제 핀란드가 이 틈을 타가지고 독립을 선언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잠시 왕정을 거쳐서 이제 공화국이 됐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의 어떤 영향력 속에서 살면서도 끊임없이 자신들이 그 러시아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을 하면서 이 독립심을 늘 가지고 있었죠. 그렇게 하다가 1934년에 이 소련이 나치 독일하고 이제 불가침 조약을 하면서 유럽을 갖다가 이렇게 양분을 하죠. 폴란드를 동서로 지멋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동쪽은 소련이 갖고 뭐 서쪽은 이제 나치 독일이 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발틱 3국이 소련의 영토로 또 편입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핀란드 땅을 병합을 하려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. 핀란드가 이를 거부를 하니까 그 1939년도서부터 이제 겨울에 뭐 한 3개월 반 정도 되는 그 겨울 동안에 전쟁이 일어났죠. 핀란드와 이게 소련 간에. 이 11월 30일이니까 이제 겨울이 막 시작돼 가지고 이제 추워지는 그런 계절에 이 소련군이 핀란드를 침공을 시작을 했는데 무려 25개 사단 54만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. 전차가 2,000대 그리고 항공기가 500대. 그에 비해서 이제 핀란드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그 병력을 탈탈 털어 가지고 총 30만 명, 항공기가 한 80대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방어를 하는 거예요. 그렇지만 이제 핀란드가 이 지형이라든지 수많은 그 호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서 이 겨울에 그 스키 부대 하얀 옷을 입고 스키 타면서 이제 적의 그 후방으로 은밀히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그 게릴라전처럼 하는 그런 거 있죠. 그러면서 이제 핀란드가 이제 예로부터 동물 사냥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능하기 때문에 이 저격수가 뛰어났습니다. 저격수라든지 그 다음에 화염병을 이제 탱크를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죠. 이런 그 눈물겨운 활약 이런 것을 거쳐서 이제 소련군의 그 무기 이걸 탈취해 가지고 또 싸우고 이런 식으로 아주 혁혁한 그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.
그런데 이제 2월이 되면서 약간 그 날도 풀어지고 겨울이 지나고 다 하면서 소련이 전열을 좀 재정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또 군대를 증강을 하고, 그 사이에 이제 핀란드군은 뭐 한 2만 5천 명이 죽고 소련은 약 15만 명이 죽었다, 이렇게 그 추정이 되고 있어요. 이렇게 겨울이 끝나가고 하면서 소련이 총력전을 대비를 하고 하니까 이 사령관이었던 만네르하임이라고 하는 장군, 이 사람이 국민들에게 이제 이 설득도 하고 하면서 소련에다가 강화하는 그 사절단을 보냅니다. 에, 소련도 이제 그동안 너무 고생을 했고 시급히 이 핀란드하고는 전쟁을 끝내야만 독일하고의 어떤 그 전쟁을 해야 될 형편이 그러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죠. 그래서 이 핀란드는 그 항복의 조건으로 국토의 한 15%를 할양을 할 수밖에 없었고, 그 다음에 뭐 철광이라든지 뭐 구리 마그네슘 같은 그런 채굴권을 다 소련한테 또 할양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. 상당히 굴욕적인 그 항복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, 그러나 이제 이 만네르하임 장군의 판단은 뭐냐면 핀란드 군대가 아직 남아 있을 때 이 휴전 협정을 하는 것이 낫지, 완전히 다 옥새가 되고 남아있지 않을 때 이제 하게 되면 완전히 핀란드는 소련에 이제 복속이 되고 나라를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. 이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한 것이죠. 뭐 물론 그 후에 이 소련에 지속적으로 굴종을 해야 했지만 동부 유럽처럼 소련의 어떤 그 위성 국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. 이거는 소련이 그만큼 핀란드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.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. 전쟁에서 아주 쓴맛도 봤고요. 뭐 이런 그 전쟁이 지속이 됐습니다. 그래서 1941년도에는 그 독일 나치 편에 서가지고 다시 한번 그 소련으로부터 빼앗긴 땅을 찾겠다 하면서 그 나치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, 불행하게도 뭐 이 전황이 소련을 포함한 그 연합군 쪽이 이렇게 점점 유리하게 전개가 되고 하면서 이 독일하고 맺었던 그 동맹을 결국은 파기하고 소련 편에 다시 서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됐죠. 이때 핀란드가 그 조약을 파기하는 그 모양을 보면 또 이것도 상당히 눈물겨운데, 뭐 형편이 달라졌다고 조약을 즉시 파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조약을 했었던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그 다음 대통령이 이제 그 자리를 잇고 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그 명분, 그 대통령이 사태를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그 동맹을 맺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그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정도로 이 명분 쌓기가 있었죠. 그래서 결국 이 소련이 다시 그 핀란드 지역으로 진격을 하면서 소련군의 그 요구라고 하는 것은 독일하고 이제 그 동맹으로 돼가지고서 소련을 침공할 때 그 다시 찾아왔었던 영토를 재반납해라, 그거 하고 그 항구라든지 비행장 이거를 쓸 수 있는 권리, 그리고 전쟁 배상금이 6억 달러라고 하는 것인데, 그때 당시에 6억 달러라고 하면 아주 상당히 큰 돈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이 핀란드는 그 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마셜 플랜이 있었죠. 미국의 어떤 그 유럽을 재건하기 위한 마셜 플랜. 이거에 이제 손만 들면은 자기들도 혜택을 볼 수가 있었는데, 뭐 이렇게 쉽게 이 약속을 손 뒤집듯이 이렇게 어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죠. 이 마셜 플랜에 들어가지 않고 어렵사리 그 전쟁 배상금 6억 불도 자기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뭐 펄프를 생산을 한다라든지 나무를 판다라든지 해가지고 모두 약속대로 다 갚았습니다. 그렇게 하고 이제 해서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핀란드는 1995년도에 유럽연합에 뒤늦게 이제 가입을 했고, 그 후에 과감한 어떤 산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노키아, 이것이 바로 핀란드의 그 기업이죠. 이런 식으로 이제 서방의 선진국의 일원이 됐습니다.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500만의 작은 나라가 독일이나 소련의 그 속국이 되지 않고, 물론 그 군인이 한 6만 명 희생도 하고 국가의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국민의 안위와 이 독립을 지켜낸
이것이 이제 핀란디제이션의 그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보자면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5년도 끝나고 나서 한 7년 후에 1952년도죠. 이때 바로 헬싱키 올림픽을 개최할 정도로 국가를 잘 보존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겨울전쟁에서 이제 총사령관이었었던 만네르하임 장군이 후에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핀란드 국민에게 당부한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절대로 잃어버린 땅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 것. 뭐 일부 우리 그 국봉 소위 이런 인사들이 만주라고 하는 것이 옛날 그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야 된다 뭐 하는 말을 지나치게 떠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을 자극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북공정을 초래했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그 다음 두 번째, 소련의 나쁜 감정을 갖지 말라. 뭐 지금도 헬싱키 박물관에 가면은 그 러시아 황제, 뭐 니콜라이 2세라든지 이런 황제가 총독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진이 버젓이 걸려 있다 그래요. 우리 같으면은 벌써 이게 띄어가지고 다 태워버렸겠죠. 김영삼 대통령 총독부 건물이 보기 싫다고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이 건립이 수립이 됐던 그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한데 이거를 때려 부수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일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결코 우리가 국가를 보존하면서 지정학적으로 잘 사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. 1947년도 이 핀란드 대통령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뭐 한 2년 됐을 때죠. 소련이 그 위세가 등등했을 텐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소련에 대해서 어떤 나라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핀란드는 소련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. 이게 한국과 이제 미국 간의 동맹과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. 뭐 물론 핀란드라는 작은 나라가 뭐 그런 식으로 소련을 위해서 싸워준다고 할 때 누가 겁낼 사람도 없지만 국가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그 립 서비스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. 이와 같이 그 핀란디제이션 이거를 좀 그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좀 몇 가지 보자면은 첫째 국가를 강하게 만드는 일 그리고 강한 군대 이거를 유지하는 일 이거의 중요성이죠. 두 번째로 중요한 그 지정학적인 이 국면에서 냉철한 이성적인 이 합리적인 처신을 함으로써 국가를 보존하는 일을 갖다가 국가의 지도자 이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점. 세 번째 실사구시적으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체제 이거를 만들려고 애써야 된다 하는 것이 그 국가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 리더십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실리 외교. 그러나 이제 약속을 무슨 헌신짝처럼 이렇게 뒤집는 그런 그 외교가 아닌 품위를 잃지 않는 그러한 그 외교를 해야 된다. 이런 거를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. 이 친중이라고 하는 것을 핀란디제이션하고 이제 관련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친중을 했을 때 중국은 결코 한국을 동등한 그런 나라로 대접을 하지를 않습니다. 마치 동네 깡패 같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걸 봤을 때 뻔한 것이죠. 한국을 속국처럼 대하면서 한국의 정치 체제 이것도 너희들 마음대로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처럼 공산당이 통치하는 그런 체제로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. 장차 미군이 철수하는 시절이 오더라도 그 사이에 우리가 이 강군에 의해서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 세월을 보자면은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지속적으로 군대를 약화시켜 왔다 하는 것을 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뭐 이념이라든지 정신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월남전 여기에 참전도 했었고 그 뒤에 또 이라크전에도 참전을 했었고 이렇게 됐었죠. 그 월남전 이때는 그야말로 혈맹으로서 미국과 같이 이제 그 어려운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영맹하게 싸웠지 않습니까? 그 후에 노무현 정권 때 이라크 파병은 미국이 가능하면 좀 어려운 지역을 맡아줬으면 하는 식의 그 바람을 여러 차례 그런 그 바람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력 충돌이 없는 그런 지역에 그렇게 파병을 갔었죠. 그 자이툰 부대. 제가 한 번은 민간 사절단의 그 일원으로 자이툰 부대를 갔더니
병사들이 계속 보초만 섰지 하는 일이 없고 전투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민사작전이라고 해가지고 뭐 학교 부서진 거 좀 지워주고 뭐 이런 일들만 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 군대, 강한 군대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뭐 오늘날 보자면은 국군의 날 행사라고 하는 것도 없어지고 북한을 잘 달래면은 뭐 무조건 하고 평화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평화 낭만주의에 빠져 있는 그것도 이제 참 우려가 되고요. 주적이 어디인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 군대에다가 혼란을 주죠. 그리고 최근에는 군대가 마치 무슨 성범죄의 소굴인 것처럼 이렇게 비치게 하는 등 이 군대의 그 국군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홀히 대접을 하는 이러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. 최근에 아프간 사태를 보면은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탈레반에 대해서 수적이나 그 물적 이런 면에서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아프간 정부군 이게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미군이 없으니까 오합지졸로 이렇게 밝혀졌죠. 이런 일이 한국군에도 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보장이 이러한 이 강군에 대한 신념이 없는 세월이 지속이 된다면 그런 보장이 없겠다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.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지정학적인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 이거는 세계 우리가 또 동맹국이 세계의 하나의 제1 패권국이죠. 미국과의 동맹인데 미국의 군사력은 미국을 뺀 나머지 나라를 다 합친 군사력보다 훨씬 강합니다. 그리고 자유국가죠. 그래서 한국은 핀란드와 같은 줄타기식의 눈물겨운 그런 외교를 논할 입장이 사실 아니죠. 그냥 자유체제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자주국방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면 되는 것이죠. 이번 논의에서는 최근에 아프간 사태 이 참변과 관련해서 관련해가지고 떠올릴 수 있는 핀란디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